안녕하십니까. 생활예절 강의를 맡게 된 교수 김성희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한테 먼저 생활예절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생활예절은 우리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범, 규칙,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티켓, 매너라고도 표현이 되어지지요. 생활예절은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덕목인데 요즘 들어 특히 그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기사의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에서 채용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능력을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장 그 인재에는 무엇인가, 뽑고자 하는 인재 유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팀워크를 깨트리지 않고 적응을 잘 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가장 중요시하게 본다라고 인터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취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갖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목 소개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인관계의 개념과 중요성, 관리 원칙에 대해서 이해 관계도,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신체 모두가 다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그다음에 나의 눈짓, 몸짓, 발짓,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지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몸짓 언어입니다. 몸짓 언어는 가장 크게 대인관계에 또는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몸짓 언어의 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지 메이킹의 어떤 그 사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신체 요소별 전략점 포인트를 개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초도 효과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1초, 2초, 3초 안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한테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또한 내가 갖고자 하는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인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한 이미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미지 메이킹과 또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성, 그리고 우리 몸짓 언어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우리 실생활에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절에 대한 개념, 즉 다시 말하면 인사시, 그리고 소개시, 그다음에 대화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사교 관계,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 때와 전화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소양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실생활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외여행할 때 또는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요즘에 인터넷 활용 많이 하시잖아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 공연장에서 또는 어떤 화장실에서, 그쵸? 공원에서, 이런 공공장소에 지켜야 될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1주차, 그 다음에 7주차까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중간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주차, 14주차에 관련돼서 이 내용을 15주차, 가장 마지막 강의에서 기말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3주차에서 1차 토론과 그리고 9주차에서 2차 토론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요. 5주차에 과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과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삼고 있는 롤모델이 한 명씩은 다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 롤모델을 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닮고 싶은지, 그리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점을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레포트를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달갑지 않은 8주차와 15주차의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은 학습을 하는 이유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이 없다면 동기부여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다 본다라기보다는요,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인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일반적인 관점인데요. 자, 대답할 때 사람인 두 명 이상과의 어떤 형상, 형체의 관계라고 표현해서 대인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일정한 관계입니다. 저와 우리 학생과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동료와의 관계, 나와 사랑하는 애인과 연인과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일반적인 관념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경영학적 관점입니다. 이 기업이 공동 목표를 나아가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수단이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조직 구성원들이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들로부터 뽑아내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동하기 위한 방법이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여지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워크숍 같은 데 가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소통 프로그램인데 이 소통이 누구와의 소통이냐? 예를 들어 대표와 직원 간에, 그리고 대표 중에서도 간부급이 아니라요. 가장 말단 직원이라고 하는 신입사원. 그래서 이 대표가 신입사원 간에 어떤 상담이나 프로그램, 게임을 같이 즐긴다든지 아니면 뭐 멘토링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은 모두 조직원이 다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다. 이런 것들을 기업 이미지로 내걸면서요. 소통하는 기업이다. 다시 말해서 이 소통을 통해서 공동 목표를 우리는 다 같이 달려나간다. 다시 말해서 공동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익 창출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근로의욕,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직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하는 데 굉장히 즐거운 일터인 거죠. 신바람 나는 일터를 제공해주고 이들한테 생산성과 효율성을 뽑아내서 상호 협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 대인관계의 어떤 두 번째 관점, 경영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지금 이 소통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가기에 있어서도 첫 번째 인재를 뽑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팀워크를 깨트리지 않는 인재.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 형성이 원만하게 가능한 인재를 우리는 선호합니다라고 인터뷰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던 내용이 이 경영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관점, 다시 말하면 소통의 관점입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여기에는 예를 들면 자아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는 일단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앞서서 나의 내면과 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아 커뮤니케이션. 요즘에는 그래서 심리 테스트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내면의 자아. 내가 예를 들면 자존감, 나의 자존감 테스트, 나의 열등감 테스트, 나의 이미지 테스트, 내 내면의 자아를 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자아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의 특이성을 알았을 때 그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이해폭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알고 계시죠? TV, 신문, 방송. 근데 요즘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저 또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네.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안에 긴 문장을 한꺼번에 전달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네,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사소통, 그 다음에 각각의 소집단,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 요즘에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 원활한 그 사내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사내일보 해가지고 이 기사들, 그래서 한쪽 면에는 이번에 신입산 신입사원 인터뷰 내용,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디에서 상을 받았고 지금은 어떠한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각의 부서들이 이러한 공동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사내일보. 네. 사내일보를 통해서 뭘 하게 돼요?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조직원들이 똑같이 이 정보를 파악하고 전달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관점입니다. 서비스 경영학적 관점인데요. 이 내용은 특히나 다른 기업보다도 서비스 기업에서는 이 대인관계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대인관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서비스 요원과 소비자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호텔로 칭하면 호텔리어,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여기에서 관계가 성공을 하면은요, 만족하겠죠. 만족하면 어때요? 다시 또 오고 싶겠죠. 재방문. 재방문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겠죠. 구전의 효과. 그런데 만약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죠. 그리고 부정해. 구전. 그냥 그 사람만 안 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야, 저기는 절대 가지 마. 진짜 맛없어. 정말 서비스가 별로더라. 근데 이런 부정의 구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서비스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이들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고로 매출과 이어지고 그 기업의 이미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지죠. 실질적으로 고객 만족과 고객 불만족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서비스 질에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척도를 하나 제시해드리면, 자, 서브콜입니다. 파라슈라만이라고 하는 한 학자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 5가지 측면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서비스는 굉장히 좋아. 별 5개, 별 4개, 별 2개. 뭐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개의 서비스 평가 차원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브컬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의 그 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서브컬의 그 첫 번째 평가 차원 유형성을 말씀드리면, 유형성은 그야말로 손으로 만져지는 것,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시설. 그래서 건물이 얼마만큼 높고, 또한 그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는지, 매장의 개수 또는 인테리어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는 직원들의 외양도 해당이 됩니다. 네. 잘생기고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의미에서 외양이 아니라 갔을 때 유니폼을 굉장히 깔끔하고 청결하게 갖춰 입었다. 또 그들의 자세가 굉장히 반듯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형성, 눈으로 보여지는, 검증되는 서비스 평가 척도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자,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종업원의 능력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호텔에 가면, 예를 들면, 또는 항공사에 가면, 또는 그 기업에 가면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자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이 신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신속하게 얼마나 즉각적으로 요청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직원들의 능력입니다. 자, 무언가 이제 물 좀 더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몽차사예요. 네.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서비스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네, 어때요? 반응성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유형성, 신뢰성 너무 좋았는데, 공감성 너무 좋았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번째는 확신성입니다.
직원들이 지식, 예절, 고객들에 대한 신뢰감, 자신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능력.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그 호텔 같은 경우는 등급 심사를 할 때 보통 뭐 특 1급, 특 2급 이렇게 등급 심사를 할 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근무 경력, 그다음에 그들의 학력, 어학 실력 같은 것들을 총 다 평가 요소로 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확신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 근처에 좀 괜찮을 만한 맛집이나 관광 돌아볼 곳을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자신감 있게 그 고객에게 맞춰서 맞춤 서비스로 소개를 해준다면 네, 확신성에 대해서는 네, 점수 별 5개를 얻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공감성입니다. 공감성은 실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공감성인데 왜냐하면 감성을 터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 각각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야를 고객을 향해서 있어야 되고 마음을 고객을 향해서 있을 때에만 공감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이니까 언제 고객이 서비스 요원을 필요로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굳이 요청하기도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할 때 공감성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서브스퀄의 이 5가지 차원 중에서 대인관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 3가지 평가 차원이 대인관계, 다시 말하면 종사원과 고객과의 관계 맺기에서 3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의 서브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성입니다. 유형성은 이 비행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비행기의 외관,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크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카운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는 제일 처음에 카운터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 절차를 밟게 되죠. 이 카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데스크가 규모의 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니폼입니다. 특히나 항공사회 같은 경우는 유니폼도 하나의 서비스 품질 척도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항공사에서는 유니폼에 대해서 정말 패셔너블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유니폼을 개발하기에 서로들이 힘쓰고 있는 내용이 이 유형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정시에 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항공사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첫 번째를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객들 만족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그 항공사가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시 출발, 정시 도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반응성입니다. 자, 반응성은 수화물 처리를 얼마큼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지, 그다음에 티켓팅 절차가 복잡하진 않은지, 줄이 길게 늘어 서 있는데 이 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지. 세 번째로는 기내 서비스입니다. 무언가 필요할 때, 물을 필요로 할 때, 어떠한 서비스를 더 요청을 할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능력이 반응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확신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는 어때요? 한번 사고가 나면 기차나 차보다는 그 위험 요율이 굉장히 높은 게 비행기지요. 그래서 확신성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네. 이 비행기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승무원의 서비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그 항공사가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2군데 중에서 그 항공사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을 삼는 게 승무원들의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승무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서비스의 확신성을 일으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공감성입니다. 네. 이 승무원의 서비스가 다시 말하면 공감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승객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심을 가지고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지, 그 승무원의 서비스가 공감성으로 이어지면서 승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척도하는 평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사례는
의료 서비스의 한 사례입니다. 자, 의료 서비스 중에서는요, 일단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우리 병원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을 가면 그 흔히들 종합병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 종합병원은 뭔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을 갔을 때 더 큰 병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봐.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이 신뢰성과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반응성, 그다음에 확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병원의 한 예를 들면 유형성은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 그 다음에 환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그 대기 공간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좀 더 안락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그 병원 대기실을 가시면 뭐 TV 모니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신문 잡지는 정말 종류별로 다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차를 즐길 수 있는 그 코너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사실. 위생이 요구가 되겠죠. 의료 장비, 이 또한도 위생이 요구가 되겠죠. 그리고 한 그 병원 같은 경우는요, 이 검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죠. 공포감이 있죠. 이 검사실에 대한 그 공포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커튼이나 아니 그 침구류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포근하고 그다음에 그 무늬 같은 것들도 안락한 그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들로 탈바꿈을 시키면서 그 병원에 대한 유형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뢰성입니다. 약속된 시간의 진료. 그래서 보통 예약들을 하게 되죠. 예약을 하게 되는데 예약 대기 환자 대기 환자가 있을 경우에도 약속된 시간에 진료를 해줄 수 있느냐, 얼마큼 예약되어 있는 환자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신뢰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 병원을 가는 이유는 내가 아픈데 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이 신뢰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반응성입니다. 환자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 그래서 일단 그 환자들이 먼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본인의 아픈 부분은 불편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처음에 데스크에서 또는 처음 대면에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가장 첫 번째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반응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확신성입니다. 그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 그다음에 검증된 자격 명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병원을 가시면은요, 접수하는 그 데스크 바로 위쪽이나 어떤 상단에 그 의사분에 대한 의료 자격증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멋있게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대학을 좀 졸업을 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큰 타이틀을 걸어서 마케팅 역할로서 도구로 활용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환자들로 하여금 그만큼 믿을 만한 곳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확신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감성입니다. 얼마만큼 환자를 따뜻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자세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전 문제를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 오셨던 고객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감기 때문에 오셨어요. 감기 중에서도 목이 많이 아파서 오셨어요. 다음번에 또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질문 우리가 하나 팁으로 기억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목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그 약 처방하시고서는 괜찮으셨습니까? 이전 문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환자가 받는 느낌은 어떨까요? 나의 아픈 곳을, 나의 불편함을 이렇게 많은 환자 중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네? 어때요?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병원을 또 방문하게 되겠죠. 왠지 이 병원은 나에 대한 주치의라는 의미를 좀 전달하게 되는 게 공감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브컬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게 공감성이지만 이 공감성을 잘 하신다면 정말 평생 고객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공감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호텔 서비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 서비스는 일단 유형성, 호텔 외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만큼의 멋있고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객실 내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호텔을 좀 예약을 하려고 이렇게 좀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호텔에서 이렇게 딱 타이틀이 정객실 무슨 침대, 가장 좋은 침대였거든요. 무슨 침대라고 그 마케팅 문구를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객실, 다시 말하면 객실 내부에 얼마만큼 안락한 침대와 그다음에 그 침구류, 그다음에 전망이 바다인지 산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위험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레스토랑을 가시게 되면 인테리어 굉장히 중요하죠. 네, 2층에 있는지, 고층에 있는지, 고층 같은 경우는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용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호텔을 가게 되면 보통 그냥 가지는 않죠. 예약을 통해서 가는데요. 내가 예약한 대로 객실이 예약이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하면 non-smoking, 스모킹 객실 또는 약속된 서비스, 객실에 와인이나 과일 바구니를 요청을 했는데 정말 객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내가 주문한 대로 서비스가 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레스토랑 예약을 했는데 어떤 메뉴에 대해서 코스 메뉴 주문을 했는데요. 그 코스대로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는지가 신뢰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반응성은 체크인, 체크아웃. 다시 말하면 얼마큼 신속하게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처리를 해주는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자, 그 체크인아웃 같은 경우는 체크인 데스크가 있으면 한꺼번에 고객들이 밀려오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겠죠. 체크인하는 고객들이 쫙 밀려 있을 때 이 체크인하는 고객들을 다른 데스크에 모셔서 체크인을 신속하게 하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길을 줄지어서 있는 이 줄에 서 있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루함을 덜 하게끔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한 하와이에 있는 호텔을 예를 들면, 하와이의 그 유명한 그 워커힐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줄이 길게 서 있었는데요. 하와이안 복장을 하시고서 트레이다가 쿠키와 작은 그 컵에 주스를 담아서 이 체크인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반응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확신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사원의 어떤 상품적인 지식, 추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갔어요.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와인을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이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와인은 무엇입니까? 추천을 요구했을 때 정말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 스테이크에 대한 설명과 와인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그 호텔에 대한 확신성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공감성입니다. 자, 호텔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감성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호텔에 대한 이미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양한 고객들이 오죠. 다양한 고객들이 오고 상황 또한 다양합니다. 그에 맞는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느냐가 공감성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서브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서브컬에 해당하는 서비스 관계 회복하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덜란드에 있는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중저가의 호텔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5분 보증 프로그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전략적으로 고객 서비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내세워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15분 보증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고객의 불만을 15분 이내에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객실을 무료로 사용을 해준다는 것, 즉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전국의 그 426개 전 체인에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15분 보증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마쳤고 브로셔나 포스터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알리기 시작한 거죠. 전사적으로 15분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시면은요, 고객들의 다양한 불만과 문제를 인식을 스스로 하고 이 불만 사항을 최소한으로 시키면서 해결 방안을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고객과 종사원 간의 서비스가 항상 좋을 수는 없겠죠. 네, 실수를 한다거나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만족이 되지 못한 불만족 사례였을 때 이 불만족을 얼마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고객과 종사원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우리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국내 사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호텔이라고 하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한국적인 호텔이라고 지향하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신라 호텔도 하나의 관광 요소로서 찾아올 만큼 신라 호텔은 그 명성이 자자한데요. 이 신라 호텔도 고객 만족형 봉사료 제도라고 내걸면서 고객들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봉사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 예를 좀 보시면은요. 실제로 썸머 패키지를 이용하시던 40대 고객이 즉석에서 26만 원 객실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투숙한 이분이 그 자정 무렵에 옆방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프런트 직원한테 객실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마침 다른 객실이 다 풀로 차여 있기 때문에 옮겨드릴 객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객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숙박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그 자리에서 26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한 그 레스토랑에서는요,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10% 봉사료를 받지 않는 사례 또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호텔도 마찬가지로 고객 만족형 봉사료 제도를 내걸면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만족했다면 우리가 그 즉시 불만족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항상 그 관계회복에 긍정적인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례를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실패의 사례를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 말씀을 외국 고객이 하고 가셨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어이가 없다. 한국에 다시 오기 싫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방 안에 인터넷 케이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불편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샴푸가 없는 날이 많았대요. 아마 그러고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안쪽 뚜껑이 올라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샤워기에서 녹물이 나와서 프런트에 전화를 하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호텔과는 관계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서비스는 어이가 없었고 다시는 한국에 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돌아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호텔에서 죄송하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일이 마무리가 됐지만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거죠. 네, 이 불편함을 그 즉시 해결해 주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은 결국에는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 자, 이 고객이 그 나라를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으나 이 실수에 대해서 바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이 회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시 대인관계를 끌고 오면은요,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을 수는 없겠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매끄럽게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느냐. 나와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다른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직장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에서 어려운 관계가 되었을 때 이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 능력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인관계의 4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대인관계의 어떤 의미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인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내용을 쭉 종합을 하면은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동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실은 나 혼자 살면 굉장히 편할 것 같죠.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바로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째는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직장과의 관계, 다른 공동체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렵다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 교류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의 지문이 유일하게 only one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 관계에 맺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만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는 사회 적응의 기본이 되고 성공의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그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직을 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네, 일이 힘들면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동료애로서 그 힘든 일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얽히게 되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만 잘 맺어도 우리는 어때요?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대인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대인관계는 가장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이고 내 주변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은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우리가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14번째.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 혹시 이야기이지요. 네, 마지막 혹시 그 멘트가 기억이 나십니까?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항상 고마워. 이런 긍정의 메시지. 자, 긍정의 메시지를 했을 때는 물의 그 분자 구조 또한도 굉장히 보석처럼 아름다웠는데요. 부정적인 멘트를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네, 보기에 굉장히 안타깝고, 그쵸? 굉장히 어렵게, 네, 그 못난 구조로 그 결정체가 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우리 지금 자신에게도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건네주셔서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다른 대인과의 관계가 건강한 그 관계 맺는 형성을 하는데 긍정적인 메시지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른 두 번째 시간에서도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는 행동 요령, 기본 원칙,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